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대가의 어깨입니다. 파이어족 퀀트 투자자 강환국 작가입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몇 개월 만에 온 거죠? 정말 오랜만에 봬요. 지난해 10월 초에 뵙고. 그럼 이제 한 3개월 전에 봤군요, 여기. 예, 네. 또 다시 모셨습니다. 자, 올해는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죠. 보시죠. 금리 인하, 미국 대선, 비트코인, 반감기 등 변수 종합한 2024년 추천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네, 퀀트 투자 하면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쉽다. 레시피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퀀트 투자가 정말 쉬운 레시피부터 PhD들도 하는, 그러니까 저도 전혀 이해 못하는 퀀트 투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퀀트 투자가 있는데 저는 네. 심플한 것만 합니다. 네. 심플한 것만 하시고 지난해 네. 한 해 동안 혹시 그 자산 늘어나셨죠? 그래도 한 작년에 21% 정도 이제 번 것 같습니다. 네. 와, 많이 늘어나셨네요. 근데 뭐 사실 뭐 주가 지수도 많이 올라가지고 뭐 대단히 많이 번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번 게 중요한 거죠. 예. 그 예. 중에서 포트폴리오 중에서 혹시 자산에 크게 기여한 성장한 수익을 준 자산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사실 제가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채권, 미국 채권, 금, 비트코인 다 했는데 가장 많이 번 거는 이제 비트코인 쪽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그러시군요. 주식 쪽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상반기에 2차 전지 이런 거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많이 올라갔죠. 예. 네, 꽤 괜찮았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잘 구성하고 배분했을 때 지난 한 해 성과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사 천국 50지호,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까지 천국이고 또 5월부터 10월까지는 대체로 좀 주가 부진하다, 여름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현재 주식시장 상황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구간이거든요, 사실은. 네. 예, 천국 구간인데 1월장 흐름 1년 12달 가운데 이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 한 장이 딱 패가 보여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1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월에 수익이 나면은 그 전체 해의 수익이 날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1월에 손실이 나면은 그 해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50%대로 확 줄어들어요. 그거는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S&P 500, 나스닥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1월이 미국은 좋았고 한국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2024년은 미국에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한국은 그럴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확률적으로. 그렇죠. 네. 예. 확률적으로 지금 1월장을 봤을 때 1월장에 강세를 보였었던 미국장이 올 한 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예, 거의 뭐 80% 이상의 확률로 미국의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지금부터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1950년부터 데이터를 쫙 다 살펴보면은 미국이 1월 수익이 좋았는데 그 전체에 수익이 제대로 안 나온 게 딱 3번밖에 없었어요. 40몇 번 사례 중에서.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24년에는 미국 주식 잘 가겠구나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반대네요. 그러게요. 한국장은 1월 첫날만 좋았고요. 그렇죠. 맞아요. 첫날만 좋았고 예. 그 후에는 그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쭉 가격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양대 지수가 6%에서 8% 가까운 월간 기준 조정이 있었고요. 미국장은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중요한 변수가 금리와 미국의 대선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 사이클 본격화 시기로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언제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굉장히 좀 과도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 따라서 자산의 움직임이 또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미국 대선까지도 있고 또 각국의 선거 이벤트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러시아도 뭐 다음 달에 대선을 한다고 하는데 네. 미국은 11월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죠. 올해 주식시장 전망,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선거 사이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보통 그 선거 사이클을 보면은 이제 대선해, 그 다음에, 그 다다음에 어떻게 주시장이 흘러갈지 얼추 맞춰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올해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이 재선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 새로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한 대통령이 8년을 하면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2명의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요. 이제 그때는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뭐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커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선의 해. 그러니까 바이든이 나오고 심지어 저쪽에서도 트럼프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미 시장이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두 사람 다. 그럴 때는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재선해에는 미국 시장이 보통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재선해 미국 시장이 마지막으로 떨어진 해가 1932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후부터 재선해에는 미국 시장은 무조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984년에 예외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빼고는 나스닥도 재선해에는 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금리를 3월에 낮추네, 5월에 낮추네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하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죠. 인하할 때 어떤 자산이 가장 좋은가? 일단 미국 장기채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상이 스톱하는 그 순간부터 보통 채권이 좋아지는데요. 미국 장기채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로 금리를 낮출 때는 그 미국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 그쪽은 이제 확실히 좀 좋을 것 같고, 물론 주식이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주식에는 저는 사실 금리 사이클보다는 그 미국 대선 사이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고, 재선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이기고 싶으니까 경제가 좋아야 되고 주시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경제와 주시장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건데 바이든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금리를 낮추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압박이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1월 FOMC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내리라고. 내려달라고. 그렇죠. 그래야지 이기죠. 네. 네. 아니,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경제가 미국은 좋잖아요. 네. 근데 그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쪽에서는 금리와 물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경제는 좋지만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직접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인하하는 건 인하하는 거다. 그렇죠. 이제 네. 지금 뭐 3월은 지금 아닌 것처럼 이제 5월로 보이고 이제 5월로 예상하시나요? 예상을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제 예측이 그다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5월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초에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드렸어요. 유동원 본부장님 아시나요? 네, 알죠. 알죠. 예, 네. 모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얘기했던 게 사상 최고치 근처인데 돌파 안착이냐, 돌파 안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마찬가지 의견이시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사상 최고치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상식입니다. 사상 최고치 돌파가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요.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시장은 그 사상 최고치 돌파가 나오면은 그 장이 1년, 2년 그리고 길면 5년까지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떤 시장이 지금 그 최고치 돌파를 하고 있는가 또는 근처에 있는가 보면은 네. 이제 미국이 일단 있고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인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꼭 지금 이제 한국이랑 중국만 좀 안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네. 호주인가요? 최근에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한 국가. 아 그런가요? 거기는 제가 안 이번 주. 봤는데 저도 충분히 안 가능하다고 보다가 봅니다. 네. 이번 주에 네, 기사가 돌파했군요. 나와서 네. 봤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자기 자산에 배분을 할 때 S&P, 나스닥, 다우 중에 어떤 쪽을 권하세요? 저는 사실 뭐 세 개 다 좋다고 보고 러셀 2000도 좋다고 보고 그거보다 더 작은 소형주도 다 좋다고 이제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장 자체가 올라가면은 보통 이제 다 오르니까요. 네. 뭐 그 중에서 뭐 어디가 더 좋다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펀드 들어가 계신 분들은 계속 납입 금액을 올해 좀 늘려 나가시는 게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대선해는 보통 1년 내내 오르기는 하는데 네. 심지어 5월, 10월도 오릅니다. 대선해가 아니라 재선해. 재선해 같은 경우는 네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5월, 10월에도 오르기는 하는데 근데 보통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말까지 좀 조정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셨다 하면은 3월 말에 들어가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에 일정이 있습니다. 예, 3월에 대선 관련한 일정이 있는데 네. 예, 그거 제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그 채권 얘기해 볼게요. 아까 네. 그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미국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 이후에 네. 더 수익률이 좋아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올해 포트에는 미국 장기 채권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그것도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금리 인하가 오면은 단기 채권이 좋냐, 장기 채권이 좋냐 이런 것도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 단기 채권은 변동성이 적어서 덜 움직이고 장기 채권은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는 장기 채권은 많이 오르고 단기 채권은 적게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일정 제가 찾고 있는데. 아, 네. 3월에 체크가 뭐 안 좋은 일이 되네요. 있겠죠. 아, 네. 경선 후보 확정이 있어요. 아, 네네네. 예. 예. 아, 그래서 그 경선 후보 확정 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2월 3월에 미국 주식이 좀 비실거린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저도 일정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 여부가 결정이 되는 일정이 있거든요. 네. 예, 관련해서도 뭐 미국 장에 더 변동성이 크겠죠. 우리 장은 종목별로, 업종별로 변동성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흔들리면 한국도 같이 흔들리는 시스템이죠, 이게. 네. 네. 자, 그리고 홀스의 대통령을 이미 한 사람한테 자격이나 물어보는 것도 되게 웃기긴 하네요. 사실. 아니, 법률적으로 예, 지금 그죠. 소송이 네.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그 하도 많죠. 네. 네. 자, 그럼 홀수 짝수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회가 주식 매입의 적기라고 보시거든요. 네, 그 그쵸? 한국이 그게 훨씬 네. 더 또 두드러집니다. 아. 보면은 IMF 후에 한국 시장에서 홀수해에 손실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살펴보시면은 모든 해에 커스피가 수익을 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반대로 짝수에는 굉장히 처참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커스피보다 커스닥이 짝수에 깨지는 것이 조금 더 처참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이유를 올해는 제가 좀 살펴봤는데 예. 그것도 사실 미국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짝수해에는 미국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게 대선이 되었든 중간 선거가 되었든 어떤 선거가 무조건 있는데요. 그거는 확실히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는데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여파를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은 홀수해에는 미국의 선거가 없습니다. 예,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짝수에 수익이 크게 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 미국 대선이 있는 일정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더 두드러지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홀수에 더 수익이 나기가 좋고 짝수에는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라고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한국은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1월도 안 좋았고. 그럼 지금 이제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럼 미국은 대선이 있는데 그럼 뭐가 좋다는 것이냐라고 할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짝수해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짝수해와 나쁜 짝수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나쁜 짝수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두 명의 새로운 후보가 대선에 나올 때 그때는 확실히 좀 안 좋고요. 왜냐하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차지한 후에 2년 후에 오는 그 중간 선거 이것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대통령이 힘을 받고 계속 갈지 아니면 레임덕이 될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한 대통령이 8년을 한다라고 보면은 2년 차와 8년 차는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짝수에는 괜찮습니다. 올해 게다가 전 세계가 선거에 들어간다고 해서 네. 많은 나라들이 선거를 하고요. 76개국. 네. 예, 그만큼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미국은 재선이긴 하지만 여타 국가들이나 다른 뭐 지역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큰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최근에 대만에서도 선거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친미파 쪽이 당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미 하고 있었는데, 또 5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은 그거 굉장히 싫어할 거기 때문에 뭔가 도발을 시도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이제 확실히 좀 높아졌습니다. 물론 한다는 건 아닌데,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사실 한국도 선거를 치르죠. 4월에 총선을 치르는데 이게 또 안타깝게도 한국 같은 경우는 총선 전후에 주시장이 크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빴던 적은 좀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 말고도 EU도 선거를 하고 일본, 영국에다가 인도, 파키스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멕시코, 인도네시아 다 하더라고요, 선거를 올해. 그래서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선거 전후에는 정치인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요. 근데 그 이상한 일을 하다가 또 거기서 이상한 불똥이 튀어서 어떤 블랙스원이 터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확실히 좀 커졌습니다. 이 블랙스원이라는 거는 네. 저희만 봐도 뭘 할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는 좀 더 두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대만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우리 장의 하락폭이 좀 더 커졌거든요. 네. 예,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대선,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우리 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굉장히 컸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요. 비트코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왔는데 지금 비트코인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비트코인은 그 4년 사이클을 따릅니다. 그 4년 사이클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반감기 사이클인데요. 네. 반감기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4년에 한 번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012년, 16년, 20년 그리고 24년에 그 비트코인 공급이 절반으로 줄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4월입니다. 2024년 4월에 4차 반감기가 오는데요. 보면요. 아주 심플하게 반감기 해 그리고 다음 해까지는 비트코인이 엄청 강세를 보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한 1년을 걸쳐가지고 70-8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럼 결론을 보면은 보통 반감기 전 12에서 18개월 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점이 보통은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에 오거든요. 그거를 역추산하면은 한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언저리에 고점이 온다라고 한번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그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장은 상승장 내에서도 조정장이 옵니다. 그건 주식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대세 상승장이 온다 해서 뭐 매일, 뭐 매주, 매월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 대비 변동성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 5% 조정받는 것과 비트코인이 15에서 20% 조정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역대 상승장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조정장이 오면 보통 어느 정도 빠지냐 이런 거를 분석을 좀 해봤는데 보통 한 그 최대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 뭐 20% 미만으로 빠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조정장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빠졌다. 20에서 25%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정장이 더 이상 아니고 하락장이구나 하고 그때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도권에 들어온다고 해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온 거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변수는 반감기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2,100만 개까지 채굴된다고 하잖아요. 네, 2140년에 2100만 개가 되죠. 네. 네. 근데 뭐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적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산 가치를 그쪽에서 보시는데 반감기까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전형적인 상승장의 시기가 나타나는 이벤트라고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시작 안 됐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반감기 전인데 지금까지는 늘 반감기 전의 상승률보다는 반감기 후의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럼 매수 적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뭐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이제 25년이 고점이라고 하면은 결국 지금은 고점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서 고점까지 버티다가 거기서 20에서 25% 떨어지면은 그때 익절하고 팔고 나오는 것이 괜찮은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현물 ETF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에는 얼마나 유동성이 커질까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생각입니다. 4월부터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시기에 조정은 고점 대비해서 20%씩 조정받다가 다시 가고 또 조정받고 다시 가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4월 중순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를 하고 금리 인하 시기로도 이제 앞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올해 비트코인은 또 여느 해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하락 요소가 없을지도 짚어주시죠.
일단 그 반감기가 이제 3번이 이미 있었고, 이번에 4번째 반감기인데, 네. 2012년, 16년, 20년 수익률을 보면은 그때 늘 100% 이상 올랐습니다. 네, 100% 이상 올랐고, 가장 안 오른 게 120% 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크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반감기 이슈도 있지만, 그 ETF 이슈를 사실 수요 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려면은 수요가 늘던지 공급이 줄던지 또는 두 개가 다 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급은 줄고 ETF를 통해서 기관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뭐 더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좋게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는요? 금리 인하요. 물론 이게 금리가 인하하면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다 좋게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넘버1이 반감기이고 넘버2가 ETF고 그 다음에 금리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선거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디서 블랙스원이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블랙스원이라는 거는 진짜 예측 불가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암호화폐 쪽이 그 주식이나 이런 쪽보다는 규제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사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인의 그 안 좋은 그 사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24년에도 당연히 그런 사태가 어디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사실 그 코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US 테더라는 암호화폐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US 달러에 패깅된 암호화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개가 흔들린다 하면은 전체 생태계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패깅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4년에도 그 패깅 유지가 될지 그거는 100% 확률은 당연히 아니죠. 네. 네. US 패깅 이렇게 검색하면 되나요? 그 테더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테더? 네, 그러니까 예. 저희가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살 때는 직접 뭐 US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로 사는 것보다는 내 화폐를 US 테더라는 화폐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US 달러에 패깅된 암호화폐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를 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패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대1로. 근데 그게 올해에도 계속 유지가 될지, 그거는 100% 확률은 아니죠. 네. 예. 만약에 유지가 안 됐을 때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소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그 예. 수단인 그 테더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저거 진짜 너무 이상하다. 이제 불안해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 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냥 한국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그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 크게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국에서도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비중 얘기는 오늘 안 하시네요. 비중요? 예. 제 비중은 사실 그래도 아직은 11월, 4월이니까 주식 비중이 그래도 좀 큰 편인데,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코인을 제외하고 지금 주식 60, 채권 25, 금 15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주식은 30, 30으로 이제 미국, 한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미국은 전부 다 롱이고 한국은 지금 인버스 포지션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 인버스 포지션. 그래서 그 한국에 투자한 30%는 전부 다 롱이 아니라 숏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채권, 금 이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비중을 그러면 그렇게 비중 갖고 계시면 자산을 비트코인 비중은 거의 뭐 한 1% 뭐 아니요. 그 정도보다는 더 많고요. 지금 5에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처음 하시는 총자산에.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어떻게 분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주식의 3배에서 4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비중도 주식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트코인 투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짧게 해볼 텐데요. 네. 비트코인보다 사실 더 오를 수 있는 게 알트코인이거든요. 네. 선별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일단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그 상승장 막바지, 그 상승장 막바지는 정말 모든 것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오르거든요. 예. 그때 보통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는데 그럼 이제 어떤 알트코인을 사야 되는 것인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승장인가 아닌가, 코인이 상승장인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 위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 아니면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인 거를 확인한 다음에 최근 일주일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알트코인 3개를 매수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수를 한 다음에 1, 2주 정도 보유를 하고
팔고 다시 이 방법을 그 되풀이하는 거죠. 그 전략이 과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거 쇼츠로 제작해야 되겠는데요. 네,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추천 자산 포트폴리오 또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말씀해 주셨는데 체크 포인트. 아까 인버스 얘기 잠깐 해주셨거든요. 네. 예, 인버스 비중 더 늘리실 건가요? 더 4월 늘릴 것 같지는 않고, 예. 그거는 사실, 맞다. 그 40 4월에 지요. 끝나고, 이제 5월부터 10월이, 그때가 특히 이제 그 짝수 5월, 10월은 한국 주식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제가 이제 도저히 한국 주식을 사지는 못할 것 같고, 인버스 네. 포지션만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짝수해의 5월, 10월은 끔찍하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